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병원을 세워서 날았던 22억 9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법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전가하기만 한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과 취재진이 모여든 의정부지법 법정 앞.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고 밝은색 옷에 스카프를 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내리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했고 2년 동안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최 씨는 흰색 방역복에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쓴 채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자, 윤석열 장모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억울합니다. 법원 앞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스러웠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동업자들은 진작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장모 최 씨는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이유로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도 검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MBC의 추적 보도 그리고 이어진 고발과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 과정을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문제의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받은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라는 4장짜리 문서입니다. 작성자는 병원에 같이 설립한 동업자 2명인데 최 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최 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1년 뒤 이 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고발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업자 주모 씨는 징역 4년, 공동이사장 구모 씨와 다른 동업자 한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최 씨는 처벌은커녕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 면제 각서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공식 증거로 채택하면서 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렀습니다. 검찰은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최 씨에게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최 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병원 의료재단 이름에 최 씨의 이름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점, 첫째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게 한 점, 자신의 개인 건물을 담보로 17억 원의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에 사용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동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때 처음부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최 씨는 지난해 재수사 개시 1년 2개월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수사에서 어떻게 최 씨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오늘 내놓은 입장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평소 공정과 상식을 외쳐왔고 현 정부를 향해 부패 완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해온 그가
장모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한 이번 법원 판결을 어떻게 돌파할지 이기주 기자가 전망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의 실형 선고 40여 분 만에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단 한 문장짜리 입장으로 윤 전 총장 본인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당초 대선 캠프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오전에 알려왔지만 결과가 중형으로 나오자 일단 장모 문제와는 선을 그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이 가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기소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9일 출마 선언 당시에도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은 자기가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윤 전 총장은 국회에 나와서도 장모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실형 선고와 자신의 대권 행보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듯 김영삼 도서관과 박정희 기념관 방문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 소화한 것에서 보듯 유력 대선 주자의 가족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번 사건은 윤 전 총장에겐 중대한 정치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패 완판을 외치며 정치 전면에 나서자마자 대형 악재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에게는 물론 야권 전체의 대선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야 입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그토록 외쳐왔다면 책임감 있게 답하라면서 맹공을 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가족의 죄를 연좌하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윤 전 총장을 엄호해줬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선 사필 규정이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장모의 동업자들이 이미 사법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사법 정의가 뒤늦게 실현된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법무장관 당시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윤 전 총장을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던 추미애 후보는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유력 주자도 수년 동안 처벌이 늦어진 과정에 윤 전 총장이 무슨 역할을 한 건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이분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 보다,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가 없는 나라인 만큼 이 문제로 윤 전 총장을 제약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의 어쨌든 과오나 아니면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권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도 이 문제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다며 본인 가족 관련 수사는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는데 선고 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장모 최 씨는 재판이 또 하나 있고 납골당 문제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 뭐가 더 있는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장모 최모 씨는 이제 옥중에서 또 다른 사건의 남은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의 땅을 살 때 통장에 347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 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만 쓰겠다는 동업자의 말에 속아 위조한 거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반면 동업자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정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금강원이나 은행을 수도 없이 쫓아가고 기자님 모시고 신한저축은행 쫓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 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2차례 결론 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 수사를 거듭 요청해 3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 씨와 김건희 씨 모녀가 함께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 10억 원이 든 통장을 맡겼고 최 씨는 업체 관계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상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수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김 씨의 전시기획사가 수상한 기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검찰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사찰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처리 의혹 등 윤 전 총장 본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826명, 800명대로 치솟으면서 지난 1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코로나 상황 종합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26명. 3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 1월 7일 이후 176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눈여겨볼 건 지난달엔 감소세를 보이며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불과 열흘 만에 2배가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은 사흘 연속 80%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백신 접종률은 낮고 활동량은 많은 20, 30대여서 확산 우려가 더 큽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를 넘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큽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수도권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간 유예됐던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가 다음 주에도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격상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반쯤 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지 거리두기 유예를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인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부산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부산의 한 주점을 찾은 건데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강한 만큼 전국적으로 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서울 홍대 앞 주점에서 가진 모임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245명이 됐습니다. 이들이 다녀간 주점 8곳에서 53명이 확진됐고 이들이 일하는 경기도 영어학원 7곳에서 192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넘어 부산으로도 감염이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부산에 사는 A씨가 서울 홍대 앞 주점을 방문해서 감염된 뒤 27일 부산 감성주점에 들러 대전에서 온 손님 1명을 감염시킨 겁니다. 1년 만에 제가 일주일 이제 알고 이제 좀 풀렸다 해서 조금 해보자 하고 하니까. 방역당국은 다른 홍대 주점 확진자들에게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검출된 만큼 부산 확진자도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 주점 방문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자들은 부산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 전국적으로 있을 걸로 보고 현재 추적 관리 중에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앞으로 2주 동안 펍이나 주점, 클럽 등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활동, 환경은 전파 위험이 크고 발생하면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다중 파생 전파도 가능한 그런 폭발적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이 내일 10,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집결 차단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클럽과 주점들이 있는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는 새벽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밤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대로변. 술병이나 술잔을 손에 들고 마시면서 다닥다닥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는 턱에 걸쳤고 코까지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밤 10시 영업 제한 시간이 시작돼 가게들이 문을 닫자 그대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좁은 골목 안쪽으로 가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술집 앞에 단체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술병을 손에 든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만취해 아예 길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해 9월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홍대 인근 공원과 놀이터가 폐쇄된 이후 이젠 거리 전체가 술집이 됐습니다. 놀이터를 막아놓으니까 더 이쪽이 피해가 가는 거지. 막아놓으니까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밤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이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홍대 주변엔 외국인들이 많아 언어적 장벽 때문에 역학조사에도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사업가 김모 씨. 저희가 김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을 접촉했습니다. 김 씨가 정관계 유력 인사 여러 명에게 선물을 살포했는데 이 중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법조계 인사,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의 사업가 김모 씨. MBC는 수소문 끝에 김 씨의 비서 역할을 한 A 씨와 접촉했습니다. A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업가 김 씨가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는 김 씨 친척의 장례식에 조화도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계 인물에게 25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전달했으며 박지원 국정원장의 자택까지 찾아가 문 앞에 고급 수산물을 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물을 전달한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나 가수, 연예계 관계자들에게도 고급 수산물을 선물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의 또 다른 지인 역시 김 씨가 각계 인사들에게 수산물을 선물로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장하고요, 시장하고 이래저래 많이 하더라고. 보면 노조만 있어서 좀 그러고 진짜 배를 한다고 일하니까 이게 이런 걸 우리 배에서 잡았다 이래 해가지고. 사업가 김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비서 역할을 한 A 씨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압송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선물을 배달하는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음성 녹음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선물 대상에 포함된 인물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권 인사 소개로 나간 식사 자리에서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단 한 번 만났다면서 김 씨를 언론과 스포츠계 인사로 소개받았고 수산물을 받았지만 돌려줄 만큼의 고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이 2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고위 법조계 인사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 출신인 김 씨는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던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살이를 하고 나온 불과 2년 뒤부터 성공한 재력가 김 회장 행세를 했는데요. 과거 1억 원대였던 사기 금액이 무려 116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신재웅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포항 구룡포가 고향인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며 36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수감된 김 씨는 교도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정치권 인사 송모 씨를 만납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캠프 특보를 지냈던 간방 동기 송 씨가 김 씨 인맥을 넓혀줬다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입니다. 송 씨는 먼저 김 씨에게 김무성 전 의원을 소개해줬습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1년 전 한 협회장에 취임한 김 씨에게 축하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무모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사립대 개건 교수이기도 했던 송 씨는 이 대학 이사장과 총장도 김 씨에게 연결시켜줬고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계 인사에게도 다리를 놔줬습니다. 인맥은 가지를 치며 뻗어나갔습니다. 사안을 보내주신 대표님, 원내대표님,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무성 전 의원을 통해 김 씨를 유망한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가 소개해준 고위 법조계 인사는 마침 포항에 부임한 후배 이모 부장검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 부장검사가 바로 최근 경찰로부터 사상 첫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김 씨의 로비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에게 이런 거미줄 인맥을 만들어준 은인들까지 사기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석 달 전 총 116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간방 동기 송 씨가 17억 5천만 원,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80억여 원을 뜯겼습니다. 취재진은 간방 동기 송 씨와 김무성 전 의원, 이 부장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고위 법조계 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여권 내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보다 지금은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 또 여배우 스캔들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첫 기자간담회도 비대면으로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산업 재편을 통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마련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본소득보다 앞세웠습니다.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보다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는 다만 부분적인 추진으로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점차 늘려서 집행할 거라며 기조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태도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지나쳤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가정적으로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앞서 형수폭언 사건을 사과했던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에 이어 전남 무안을 찾은 이 지사는 호남은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의 본진이었다며 호남 민심에 다가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부가 전 대통령 이명박 씨의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 씨의 서울 논현동 집과 땅을 111억 원의 공매로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 측이 이 집은 부부가 절반씩 소유한 거라면서 공매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 살던 서울 논현동 단독주택. 673제곱미터 땅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주택을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에 내놨습니다. 검찰의 강제 집행에 따라 이 씨의 벌금과 추징금 18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첫 입찰에서 이 건물은 11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낙찰 하루 만인 오늘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택은 이 씨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추징 대상자인 이 씨가 소유한 절반만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을 먼저 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공유자인 부인 김윤옥 씨에게 있다며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에 붙여 김 씨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본안 소송과 함께 자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 김 씨가 살고 있어 경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씨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왜 못 냈냐는 질문에 이 씨 측 관계자는 검찰의 분할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한꺼번에 내라며 거부당해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대거 분양받았던 관세평가 분류원. 저희가 당시 특공에 당첨된 직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해당 기관의 원장도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원장은 이미 대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특공 아파트로는 임대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으로 분양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7년 당시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 지금 시세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1년 정도 돼서 거래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부업 정도로 비슷한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를 확인했더니 관평원 원장 본인이었습니다. 2017년 1월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사 지을 땅에 매입 계약서가 작성됐고 또 한 달 뒤엔 관세평가분류원이 특공 신청 자격을 얻으면서 원장까지 특별 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던 겁니다. 분양 신청은 제가 특공 자격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무렵 관평원장 A씨는 이미 대전에 있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 자택에서 세종까지는 차로 30-40분 거리에 불과해 출퇴근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 공급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특공 아파트에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금도 대전에 살면서 특공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2주택자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주택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제 개인 재산 관련해서. A씨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초는 행복청과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 이전에 잇따라 제동을 건 시기입니다. 하지만 A 원장과 상급 기관인 관세청은 오히려 이전 기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국수실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정작 이 관평원장은 1년 3개월 만에 관세청으로 다시 복귀해 현재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평원이 나랏돈 171억 원을 들여 완공한 유령 청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테니 일에 집중하라고 준 특공인데 앞서 원장 사례를 보면 이런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했는데요. 특공으론 모자랐는지 또 다른 아파트를 사들여서 재산을 불리는가 하면 특공을 받자마자 퇴직한 이른바 먹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평가분리원 직원이 당첨된 또 다른 특별공급 아파트. 직원이던 이모 씨가 2018년 4월 3억 7,4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대전지에 계속 제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 지금은 가격이 치솟아 지난 2월 같은 크기의 옆 아파트가 9억 원에 팔렸습니다. 3년 만에 5억 원 넘는 이익을 본 셈입니다. 이 직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서울의 한 관세사무소. 알고 보니 관평원에선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분양받은 그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특공 아파트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에 사업해야겠다 해서 나온 거지. 퇴직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러면 전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 입주를 마친 다른 아파트 단지. 분양가는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3년 새 9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당첨된 관평원 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계약금을 치르자마자 대전의 아파트 한 채를 더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거의 4개월 간격으로 하나 아파트 또 사셨던데. 죄송합니다. 직원 김모 씨의 경우 분양 이후 근무지를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 세종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엔 가족들만 거주하고 정작 직원인 김 씨는 관사에 따로 잡니다. 세종시 집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은 관사요. 특공에 당첨된 관평원 직원은 전체 82명 가운데 49명.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은 그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했더니 한 채의 평균 4억 1천만 원씩 올라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하기도 전에 벌써 수억 원대 웃돈이 붙었습니다. 애초에 특공을 거주보단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삼은 셈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다국적 IT 기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거두었다면 매출이 발생한 바로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에 130개 나라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금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조세 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세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2020년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낸 세금은 97억 원이 전부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4천억 원 넘게 벌었지만 세금은 21억 원 냈습니다. 페이스북도 한국에서 4천억 원어치 광고를 팔았지만 35억 원의 세금만 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매출을 그쪽으로 빼돌렸습니다. 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겁니다.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전 세계 130개 나라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내후년부터 디지털세라는 세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매출 200억 유로, 영업이익률 10%가 넘는 거대 기업들에게 매깁니다. 영업이익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나라가 일부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기업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100여 개가 넘는데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세수가 줄겠지만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나머지 기업들이 한국에 추가로 가세를 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은 또 법인세율 최저 한도도 15%로 정해 합의했습니다. 낮은 세금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얌체 나라들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사흘 전 울산의 한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 남아있다는 말에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고 노명래 소방관. 지난 화요일 불이 난 건물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함께했던 동료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시간. 고인의 아버지는 웃고 있는 영정 속 아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특전사 동기이자 불길 속에서도 늘 함께했던 동료 대원은 친구를 떠나보내는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리라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미안하다. 연결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고 동료 대원들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일보에 화마에 용감히 맞선 고 노명래 소방관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례를 주관한 울산시는 고인에게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뜨거운 화염 속도 마다하지 않았던 고인.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철이면 이 빗길 교통사고가 속출하는데 빗물이 도로 위에 얇은 막을 만드는 이 수막 현상 탓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김은초 기자가 실험을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7년 9월 평택 제천고속도로 중앙탑 터널 앞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뒤따르는 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빗길 운전은 마른 길보다 얼마나 위험할까? 전문가와 함께 직접 차를 타고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직선 구간을 달렸습니다. 마른 아스팔트 길에서 시속 6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30m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물을 뿌리고 달렸을 때는 100m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곡선 구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젖은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주행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속도를 20km 더 줄였습니다. 방금 주행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곡선 구간이어서 차가 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물에 젖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0.8에서 9 정도가 되지만 비로 인해 가지고 마찰 개수가 훅훅 떨어진다라는 거.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빗길 교통사고는 4만 4천여 건으로 6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률은 맑은 날에 비해 1.3배 높았습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번 장마는 특히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리는 야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를 강타할지 모르는 장마, 무조건 철저히 대비하는 게 정답인데요. 그 현장을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서구 암남동 야산 절개면에서 서서히 흙먼지가 일더니 큰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산은 없나?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에서도 쏟아진 폭우에 근처 공장 주변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야산 절개면을 타고 폭포처럼 내려온 빗물과 토사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돌덩어리하고 그 토사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몰라. 공장 전체가 그만 올 수도 없을 정도로. 1년여가 지난 지금 무너져 내렸던 산비탈을 보강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에 쇠그물을 씌우고 위아래 쇠줄을 설치해 단단히 고정합니다. 자칫 토사에 쇠그물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경사지 안반 곳곳에 볼트를 박았습니다.
최근 들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 이런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 급경사지는 15,000여 곳.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위험도가 높은 붕괴 위험 지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보 발효 시에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제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장마에는 밤에 강한 비가 몰리는 야행성 폭우, 게릴라성 호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급경사지가 무너진 붕괴 사고는 전국적으로 208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하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잦은 신고까지 했지만 시신에서 멍이 여러 개 발견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집안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20대 아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50대 아버지는 이미 베란다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아들은 사망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몸의 상처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들은 넘어져서 생겼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장기 여러 개가 파열돼 있었고 갈비뼈와 가슴뼈 등도 부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 3명은 멍은 숨지기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직전 보름 동안 집안에서 나온 적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를 감금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심지어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감금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배관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이 아들은 존속 살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에서 자꾸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위니아 측이 이 리콜 비용을 서비스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정규직이었던 서비스 기사들을 모두 개인 사업자로 내몰더니 이제는 리콜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는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200건 넘게 불이 난 딤체 김치냉장고. 위니아는 2005년 9월 이전 제품 278만 대를 무상 리콜하고 있습니다. 무상 리콜. 고객에게 돈 받지 않고 회사가 수리해 주는 겁니다. 이 돈을 정말 회사가 다 부담할까? 아니었습니다. 딤체의 AS는 자회사인 위니아 에이드가 맡고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AS를 접수해 각 지역의 하청 수리센터로 일감을 주고 수리센터는 다시 서비스 기사들에게 일감을 줍니다. 고객은 5만 8천 원을 내지만 단계별 수수료와 부품값을 빼면 수리기사 몫은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상 리콜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위니아 에이드가 돈을 내는데 그 돈이 겨우 14,000원입니다. 수수료 떼면 수리기사 몫은 1,500원. AS 한 건당 수리기사들이 2만 원씩 손해봅니다. 사실상 리콜 비용을 수리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차이난 금액의 2만 원 정도를 서비스가 손해보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말로만 무상 리콜이지 엔지니어에게는 지옥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니아 수리기사 700명은 원래 하청업체의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이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로 전환됐습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수리비 지급 방식을 바꾸면서 하청업체들이 수리기사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내보낸 겁니다. 한 명이 끝까지 사표를 내지 않자 아예 그 하청센터는 폐업해버렸습니다. 결국 전원 개인 사업자가 됐지만 수리기사들은 여전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1시간 간격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걸 임의대로 거부를 하든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야만이 한 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니아 에이드와 하청업체들은 그 덕에 수리기사들의 사대보험과 퇴직금 같은 비용을 줄였습니다. 해고도 쉬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위니아 에이드는
수리기사들이 받는 금액이나 고용 형태는 협력사와 수리기사들 간의 계약이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청업체들 책임이니 자기들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사기성 상술이 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몇 달 동안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카드를 긁어준 건데요.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60대 여성 A씨는 지인을 따라 방문 판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진열된 물건은 건강 매트. 게르마늄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면서 업체 측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무려 720만 원짜리 제품 2개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하면 매달 청구되는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A씨는 의심 없이 덥석 구입했습니다.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는 그거를 카드를 긁었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실제로 1년 동안 업체로부터 다달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사라질 즈음 다른 제품도 사라는 강요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인과 함께 2억 7천만 원 넘게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하라고 해서 안 사면 카드값 네가 내라. 카드값을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은 없고. 또 업체 대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씩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돈 벌 때는 여기밖에 없다고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일부는 또 대출해서. 몇몇 피해자는 물건값의 일부를 돌려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사람은 5명으로 늘었고 결국 업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실제 투자금인지 얼만큼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약정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업체 대표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수익금을 나눠주면서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보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어제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시작했죠. 그 영향 때문인지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만취해서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부산 북구의 한 주택가. 승용차 한 대가 안전 방지턱을 넘어 속도를 높이더니 길가에 선 보행자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쓰러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지. 차가 이쪽에서 오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저쪽으로 오노.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곳까지 무려 11km를 달려온 음주 차량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에야 결국 멈췄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2시간 뒤 부산 기장군에서는 한 50대 운전자가 도로를 1km가량 역주행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가 급히 따라가 앞을 막아섰지만 핸들을 틀어 달아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막아서자 그제서야 차를 완전히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안 내리려고 도주하려고 하는 이래 보더라고. 자꾸 이래 다른 뒤로 후진하려고 이래 살피는 거를 창문 쪽으로 이래 보고 빨리 내리시라고 위험하다고. 벌써 내릴 때 술 먹은 거를 좀 감지를. 부산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차츰 완화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까지로 늦어지고 모임 제한도 풀리면서 한 달 동안만 음주운전자 450명이 적발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음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경북 안동에서는 만취한 40대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경북도청 근처의 상가로 돌진한 뒤 도망쳤다가 자수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택가에서 2톤에 달하는 폭죽이 들어있던 트럭이 폭발해서 경찰과 시민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으로 판매되던 폭죽이었는데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폭죽들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음을 내며 갑자기 폭발한 트럭. 거대한 화염과 함께 뿌연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인근 주택과 상가의 창문은 모조리 산산조각이 났고 차량들은 폭격을 맞은 듯 뒤집혔습니다. I definitely felt it, like it shook my whole body. We just saw a glass fly. It shattered everything. 트럭에 실려있던 2톤 분량의 폭죽이 폭발하면서 경찰 10명과 주민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 12채가 파손돼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After the explosion, discovered that some folks were still within that vicinity that didn't answer the door, and that's how we discovered that some folks were injured. 사고 당시 경찰은 대량의 사제 폭죽이 시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집 창고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제조된 폭죽과 중국산 불꽃놀이 제품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This explosive material was acquired out of state and transported here for use during this 4th of July holiday. 경찰이 압수한 폭죽을 폭발물 처리용 특수 트럭에 옮겨 싣고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폭발한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 폭죽을 소지한 혐의로 27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1960년대 엄격한 우주 비행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수 없었던 비행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82살 할머니 비행사인데요. 60년 만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초대한 우주 여행. 60년간 품어온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You're in zero gravity for 4 minutes. You come back down. What's the first thing you say? I will say, honey, tha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올해 82살의 비행사 월리 펑크 씨.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선 뉴 셰퍼드의 첫 승객이 됐습니다. 그는 오는 20일 베이조스 등 승객 3명과 함께 상공 100km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우주는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1961년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를 뽑는 우먼 인 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엄격한 시험에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나사의 시험에 합격한 남자 우주 비행사들보다도 일부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They told me that I had done better and completed the work faster than any of the guys. 하지만 결국 여성이란 이유로 우주선에 타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1963년 여성 비행사를 우주로 먼저 보냈지만 나사는 그 이후로도 20년간 여성 우주 비행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So we could have put a woman up of the same type of woman and flown her instead of the chimpanzee. 그녀는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나사가 여성에게 우주선 조종을 맡길 때쯤엔 나이가 너무 든 뒤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우리 돈 약 2억 원을 내고 또 다른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에도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우주 여행에 나선 최고령자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I dream about space. You can still do it if you want to do it. Woo! I can hardly wait.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나설 축구대표 최종 22명이 오늘 소집됐는데요. 소속팀의 출전 허락까지 받은 손흥민 선수를 최종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나설 최종 22명으로 선택을 받은 최정예 선수들이 소집된 첫날. 가장 큰 관심은 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의 허락까지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밤새 고민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일정 이런 거로 봤을 때 분명히 혹사시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만에 하나 부상이 나면 한국 축구로도 막대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김 감독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뛴 경기 수와 시간, 부상 시점까지 일일이 언급했고 정확히 얘기하면 3,996분 51경기 17분 교체했거든요. 한국 축구의 보물인 손흥민을 아껴야 하는 것 지도자로서 책임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적된 피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부상이 날 염려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한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손흥민과 황의조의 조합을 볼 순 없게 됐지만 이번에도 메달을 목표로 내세운 김학범은 강호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각각 한 차례 국내 평가전을 가진 뒤 17일의 결전지 도쿄로 출국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선 롯데와 키움이 투수 이물질 검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정당한 의심과 상대 흔들기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롯데 키움전 3회 말. 주심이 갑자기 롯데 프랑코의 글러브를 확인합니다. 키움 홍원기 감독이 공이 끈적인다며 검사를 요청한 겁니다. 공에 조금 끈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한번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똑같은 그런 잘 던지던 프랑코는 공교롭게 검사 직후 결승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롯데도 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충돌 직전까지 흘러갔고 심판이 나서 겨우 진정됐습니다. 감독이 원하면은 심판들은 해주는 게 문제. 하지만 6월 이후 3번이나 검사를 받은 프랑코로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매번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투구 흐름은 급격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부정투구 단속은 최근 뜨거운 화두입니다. 매 경기 불시에 이물질 검사가 진행되면서 류현진과 김광현도 벌써 몇 차례 검사를 받았습니다. KBO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으면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의심이냐, 의도가 있는 흔들기냐 사이에서 한동안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유희관 선수가 강습 타구를 낚아챘는데요. 번개 같은 움직임을 뽐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마운드에서 이런 타구 장면은 처음 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다 보니까 서울은 오늘 31.8도까지 올라 올 최고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을 기점으로는 전국이 한꺼번에 장마에 돌입합니다. 역대급 지각장마로 기록된 올장마,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별로 비가 오는 시점을 보시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내일 새벽에, 호남 지방과 태안 등 충남 서쪽 지방은 오전 사이에,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후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서해안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그 밖에 전국에서도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폭우와 더불어 해안가에서는 강풍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 등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서도 최고 80mm가량입니다. 해상 상황부터 악화됩니다. 내일 오전 서해 도서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해안 지방에 일제히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4달 간격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오랜 기간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